여러분, 따인니 채널의 다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한 3년째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다니면서 생각이 들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짠! 여러분, 저는 일단 지금 현재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채움이라는 정신과 병원에 다닌 지는 3년이 됐고 아직도 계속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집에서 놀고 있고요. 이렇게 영상도 찍고 다이어리 꾸미는 것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먹는 약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약을 3번을 먹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화면에 뿅 하고 띄워볼게요. 제일 처음에 먹는 약은 인대놀절이랑 신발타 캡슐인데 이게 뭔지 같이 찾아볼까봐요. 인대놀절이라는 약은 기회 수축 발작 성빈맥의 예방, 빈맥성 심방세동,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협식증, 고혈압 이런 약이래요. 발작성 빈맥의 예방이라는데 발작성 빈맥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뭔지 모르겠고, 신발타 캡슐 60mg. 신발타 캡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2알을 먹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우울장애 치료약이라고 하네요. 제가 우울증도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우울장애 치료약을 아침에 식후에 2알 정도 먹고 있고요. 짠! 두 번째 약 같은 경우에는 인대놀절이라는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수축, 발작성 빈맥의 예방, 빈맥성 심방세동, 발작성 심방세동, 동빈맥, 협심증, 고혈압, 비후성 대동맥 판하협착증, 크롬신화 세포증. 이게 읽기에도 힘든 그런 성능들이 있나봐요. 읽기가 너무 어렵다. 제가 이렇게 딱 띄워놓을게요. 짠! 이번에는 마지막 보여드릴까요? 이번에는 마지막 잠자기 전에 먹는 약이 총 5가지 약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약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명인 클로르프로마진 염산염정 100mg을 먹고 있는데, 명인 클로르프로마진 염산염정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열증, 일단 기타의 정신병, 조증, 구역이나 구토, 딸꾹질, 아니면 인공동면이라든지 정신병적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불안, 긴장, 흥분 이런 거를 잡아두는 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정신분열증도 있어가지고 이런 약을 같이 처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대놀절도 또 먹고 있고, 명인페르페나 진정, 이거는 1.5개를 먹고 있는데 페르페나 진정, 명인페르페나 진정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열증, 수술 전후의 구토, 메니에르 증후군에 의한 어지러움이나 이명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제가 정신분열증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약인 것 같아요. 다음은 리스페달정. 리스페달정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열증, 조현병에 효과가 있고 파괴적 행동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정신지체 또는 평균 이하의 지적 능력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성인의 행동장애와 기타 파탄적 행동장애의 치료 목적이 있다고 해요. 이게 읽는 게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 약을 먹는 이유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팔을 보시면 아시겠나?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팔을 이렇게 긁고 상처가 나야 숨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세로케절 같은 경우에도 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 이런 거에 좀 반응이 있는 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약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러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정신과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하냐 이런 거를 좀 물어봤어요. 사전에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담센터를 먼저 가야 하는지 병원을 먼저 가야 하는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담센터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6개월 다녔었나? 그때 거의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 상담센터에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걸 진단을 해주셔서 그 상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간 케이스예요. 저는 처음에는 어른들이 사실 정신과라고 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 가입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왠지 정신과 병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센터 같은 경우엔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센터를 먼저 다녔던 거고 저는 거기에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진단을 해주셔서 병원을 다니게 됐고 지금 다니는 병원이 저의 첫 병원이자 지금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을 한번 바꿔보려고도 했었는데 다른 병원에 가니까 저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진짜 많이 나아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일단 상담센터에 먼저 가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비가 보통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번 상담을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상담센터를 가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이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을 자주 못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든다든지 그러면 병원을 먼저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빨리 병원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도 처음부터 병원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병원은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상담센터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여러 증상 때문에 실생활이 어려워졌다,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다 라고 하면 병원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센터는 한번 상담을 받을 때마다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상담비가 들었고요. 그 외에 검사비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받았던 검사는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검사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돈이 좀 크게 나가는 게 상담센터라고 하면 병원은 오히려 이제 2주
1주, 2주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많게는 4만 원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4만 원까지는 잘 안 나오고 보통 3만 원대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일주에 한 번씩 간다 하면은 거의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먼저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스스로가 정신과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너무 고민이 된다 라는 내용을 보내줬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병원을 가는 게 되게 이상했어요. 남들도 다 회사 가기 싫어하고 전철이 오면 뛰어내리고 싶어 하고 차가 올 때마다 왠지 뛰어들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전철에 있을 때 저한테 해코지할 것 같고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통 사람들도 괴롭기는 하고 슬프기는 해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유난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쨌거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으면 실비 가입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거는 거의 대부분은 실비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고지사항을 보면은 3개월 내 투약이 있거나 5년 내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이 있으면 고지해야 된다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가입을 할 때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비는 거의 90%는 가입을 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다니기 전에 이전에 먼저 실비를 가입을 꼭 해둔 다음에 실비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병원을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저도 알려주세요. 짠!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황장애는 언제 오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공황장애 저도 겪어봤는데 공황장애가 오면 일단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고 저는 좀 심해서 그 전철에서 그 전철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칼로 찌를 것 같은 상상이 계속 들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때는 그 몸도 바들바들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공황장애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작이 일어났을 때 먹는 약을 따로 처방을 받아서 불안시 먹는 약을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된다, 땀이 좀 흐르기 시작한다 하면은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공황장애가 언제 오냐라고 하면 딱히 딱 정해서 언제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공황장애일 거야 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병원을 다니면서 공황장애가 왔을 때의 증상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발작이 왔을 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네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나요? 짜잔! 사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나에게 약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데, 그거는 전문 의사가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작용으로 살이 좀 찐 것 같기는 한데 살이 좀 찐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 먹었을 때 그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든지 또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약을 꼭 처방을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작용이 나타나면 분명 의사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투여를 중지하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거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감기약 먹으면서 부작용을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약을 먹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꼭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투여해 주실 거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신과 Q&A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